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살다 보면 나쁜 사람도 미운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때로는 나에게 해를 가하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그 이상으로 반갚음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래서인지 복수를 주제로 하는 영화, 통쾌함을 대리만족하게 해주는 콘텐츠는 대체적으로 시원합니다. 제가 찾은 최고의 복수 방법 3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라는 듯이 잘 사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길 바라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배 아픈 일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그 사람처럼 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는 건 내가 그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 그냥 그렇게 살게 놔두는 겁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 불행의 길을 찾아다니는 존재입니다. 꼭 내가 무엇을 가해야만 복수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 삶의 태도를 내가 결정하고 좋은 길에 옳은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미 최고의 복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8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집중호우가 예보된 지역들이 좀 있죠. 뭐 폭우처럼 막 내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아마 낮 시간에 비가 많이 쏟아질 수도 있을 텐데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시원하게 나갑니다. 아마 여러분도 쓰고 계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차세대 생성형 이것 모델 개발에 나섰죠. 해서 이른바 국가대표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총 5개 개별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요. 방대한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데이터 등등을 학습해서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고 구현하자라는 계획입니다. 이 엄청난 고성능 반도체 칩이 필요하고요. 그걸 처리할 데이터 센터, 또 어마어마한 전력, 냉각 설비까지 갖춰야 해서 이게 민간 기업만으로는 되지 않으니 정부가 같이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인공지능을 뜻하는 알파벳 2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쉽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앞글자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챗GPT, 제미나이 등등이 대표 주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알파벳 2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듣고 다시 보실 수도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 먼저 준비했는지 백상경 기자는요? 네, 전 세계 상대로 지금 관세 전쟁 1라운드를 마친 미국인데요. 네.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증시에도 충격이 있었습니다. 관련한 내용 살펴보고요. 그리고 정부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을 한껏 조인 가운데 은행권도 가계대출 빗장을 줄줄이 걸어 잠그고 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영태 기자는요? 네, 그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이슈가 있었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소비자 반발이 커지면서 당국이 좀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확정된 내년 최저임금, 그리고 기업 내 세대 역전 현상, 이것까지 다루겠습니다. 네.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증시부터 좀 챙겨볼까요? 좀 조정을 받았죠? 네, 뉴욕 증시가 지금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4% 내렸고요. S&P 500은 0.5% 정도 떨어졌습니다. 나스닥도 0.65% 하락을 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 발언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예상을 밑도는 미국의 경기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요. 내주 정도의 반도체와 의약품에 새로운 관세를 조만간 부과를 하겠다라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약간의 세율만 매기다가 1년이나 최대 1년 반 뒤에는 150% 정도로 올리고 그 이후는 뭐 250% 정도까지 올릴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줬는데요. 예. 결국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생산 시설 미국으로 가져와라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시장에서 지금 이것들에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 뭐 이달 초에서 나왔던 이 고용 보고서에서 미국의 고용 둔화 신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네. 미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이 서비스업마저 예상보다 좀 더 부진한 성적표가 나오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지금 커진 상황이고 이게 증시에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한 일주일 후에 네. 혹은 일주일 안에 발표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한 250%가 이야기 나오더라도 당장을 이렇게 매기면은 미국 내에서도 의약품 조달이라든지 맞습니다. 수급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예 기간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단 예측은 그렇게 나오네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좀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서 네. 이걸 주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말씀드린 먼저 서비스업 관련한 지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와 스탠더드앤푸어스가 비제조업 이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PMI가 미국 실물 경제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 지표고요. 네. 국내 주식시장도 좀 큰 영향을 받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지수가 50을 넘어가면 이 경기 확장, 그 이후는 뭐 이하로 떨어지면 위축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7월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한 달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한 50.1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전문가 전망들 보면 한 51.1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좀 밑돈 거고요. 거의 이 기준선 50 거의 근접을 하면서 네. 사실상 지금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서비스업이 미국 경제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서비스업 업황 둔화가 미국 경기 전망을 좀 전반적으로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빠지고 있는 가운데 관세 정책 뭐 이렇게 좀 반영이 되면서 거의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요. 근데 어제 이제 또 미국 상무부에서 또 6월 무역 수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무역 수지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6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602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한 달 전보다 16% 줄어들고 약 2년 만에 거의 최저치를 찍은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관세 정책들을 좀 펼치고 있는 것들이 이 부분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출이 전월 대비 13억 달러 줄어드는 동안 수입이 약 18조 원 가까이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수출이 줄고 수입이 많이 줄고 수출이 좀 적게 줄어들면서 그래서 이제 수입하는 것들이 줄어들면서 적자폭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쨌든 무역 수지 자체는 호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어떤 뭐 수요 어떤 경제가 좀 제대로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좀 의견이 좀 갈리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미국 안에서 수요 회복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다른 지표들의 좀 악화 이런 것들 흐름을 봐서 경기가 조금 나빠질 수 있다라고 그렇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네. 좀 땡겨서 수입을 한 게 있으니까 네. 뭐 6월 데이터가 좀 둔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수입이 둔화된다라는 게 결코 좋은 신호는 아니죠. 소비가 또 둔화된다라는 건 또 네. 경제적으로 좋지는 않은 거니까요. 오늘 우리 증시는 좀 약세로 출발하고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이 한 0.5%씩은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증시 3천 넘어가고 좀 시장이 활발해지니까 아니나 다를까 불법 리딩방들 엄청 또 활개치더라고요. 또 많이 이번에 적발됐더라고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지난해 8월에 이 정식 등록된 투자 자문업자 외에는 이런 주식 투자 리딩방 같은 이런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하는 채널 개설을 금지하는 그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그 자진 규제 이 방안들을 좀 마련을 했고요. 그것과 관련한 이 결과들을 금감원에서 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대1 상담이 금지돼 있죠. 네. 유사 투자 자문업자. 그러니까 그거는 최소한 투자 자문업 라이선스가 있어야 1대1 자문을 할 수 있는데 리딩방
그러니까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네. 채팅을 통하고 서로 이제 메신저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거 사세요 파세요 한다는 건 그 자체가 불법인데 네. 그걸 했다라는 사람들.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보면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카카오톡에서 좀 모든 형태의 이 주식 투자 리딩방 개설 그리고 운영을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10달 동안 뭐 이용 제한 조치를 당한 계정이 거의 5만 2천 건에 달했고요. 그 굉장히 많죠. 단톡방 5만 2천 개가 계정 정지. 네.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적발이 이루어졌고요. 또 카카오가 또 이렇게 유명인이나 증권사 사칭이 의심되는 계정이 투자 권유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면은 그걸 자동으로 탐지를 해서 이거 의심 계정이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이런 기능도 좀 도입을 했거든요.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계정들이 적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11월에 이 인증된 광고주만 금융 서비스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사가 아닌 경우에는 구글 심사, 이 적절성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런 광고들을 내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절차가 도입된 이후에 6개월간 구글 플랫폼 안에서 이 불법 금융 광고와 관련해서 이용자들의 월 평균 신고 건수가 거의 뭐 이전보다 한 절반 정도가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이런 좀 온라인 플랫폼들 다른 곳들과도 소통을 해서 업계 전반으로 자율 규제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른바 이게 리딩방 업자들이 사라지지는 않고 플랫폼만 옮겨 다니잖아요. 네. 최근에 보면 이제 네이버 쪽으로도 많이 가 있더라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유료 서비스가 있는데 그쪽 재테크 그 순위 상위를 보면은 네. 대부분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유사 투자 자문업으로 정당하게 등록을 해놓고 1대1 자문하지 않고 일방향 서비스만, 그러니까 일방으로만 전달해주는 정보만 이제 규제 내에서만 하면 문제는 없는 거죠. 그걸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서영태 기자가 골라온 뉴스도 들어볼게요. 자동차 보험 개정안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특히 부품 교체 관련된 게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볼게요. 네. 지난 5월에 금융당국이 밝힌 게 있는데요. 이 자동차 보험, 이 사고 난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수리할 때 이 기준을 바꾸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자동차를 수리하잖아요. 이때 보험사가 수리비를 산정하는데 이때 정품 부품이 아니라 저렴한 대체 부품, 대체품 가격을 수리비 기준으로 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대체품은 한국자동차 부품협회가 품질을 인증한 그런 부품만 인정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금융당국 입장은 저렴한 대체품을 쓰면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수리비, 즉 보험금을 낮출 수 있다고 기대를 한 건데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부품비 상승으로 건당 수리비가 늘고 또 자동차 보험 전체 손해율도 상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이 보험 소비자보다는 보험회사에 유리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소비자 반발이 거셌는데요. 국산 현대차를 사서 몰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는데 네. 보험사가 돈이 아깝다고 현대차 부품이 아니라 중국산 대체품으로 수리할 돈만 주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반발이 거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들은 물론 안전도 테스트상 정품과 아니면 뭐 중국산 수입산 큰 차이는 없다 하더라도 네. 본인의 선택권이 제약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금융당국이 한 발 물러서기로 했다고요? 네, 그래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는데요. 소비자가 정품으로 수리를 해달라 하면은 정품으로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또 출고한 지 5년도 안 된 신차에 좀 대체품 끼는 건 그렇잖아요. 신차는 무조건 정품으로 수리를 해줘야 되고요. 또 중요 부품도 정품으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다만 보험업계는 이 정품이랑 대체품 간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은데 이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대체품이 선택받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자동차 범퍼 같은 외장 부품을 대상으로 충동 실험을 해보니까 사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 정품이나 대체품이나 똑같이 안정 등급에서 우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부도 이런 품질 인증 부품은 결국에 소비자 보험료 수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도입되는 거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나쁜 인식 갖지 말고 기존의 뭐 자동차 제조사의 정품이랑 성능이랑 품질이 똑같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대체품이라도 그리고 네. 안전성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물론 이제 인증받은 제품으로 대체품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만 약간 좀 그 회색 지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또 많은 소비자분들이 우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7월 초에도 그 폭우 피해가 있었어 가지고 네. 침수된 자동차들 많잖아요. 네, 자동차 보험 활용하셔야 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침수 피해가 7월에서 10월에 좀 집중됩니다. 아무래도 호우라든가 태풍이 네. 좀 있으니까요. 지난 5년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차량 침수 사고가 3만 6천 건인데요. 이 중에서 7월에서 10월에 발생한 건수가 전체의 무려 95%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침수 차량은 봤을 때 문제가 없더라도 뭐 전자 장비나 브레이크, 엔진 뭐 이런 게 망가졌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뭐 시간이 지난 뒤에 뭐 고장이 반복되거나 주행 중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백상기훈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도 들어볼게요. 네. 은행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더 높입니까? 네. 은행권에서 지금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제한을 하고요. 네. 또 조건부 전세 대출을 중단하는 식으로 자체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보통 이런 이 대출이 사실은 이제 절반 정도가 전체 대출의 절반 정도가 이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지금 틀어막다 보니까 국민들의 체감 어떤 대출 문턱 이것들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다음 달 대출 모집인을 통한 이 주담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받지 않기로 했고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 그리고 대출 갈아타기 용도의 대출을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금 수도권에서는 뭐 그 6.27 대책 이후에 집주인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그러니까 이게 소위 뭐 이를테면 소유권이 바뀌는 날 전세 세입자를 맞춰가지고 들어올 때 네. 전세 대출을 내주는 이 갭 투자에 주로 쓴다고 하는 이 대출이 이미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걸 이 전국 단위로 확대해서 적용을 하겠다. 우리 은행은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것들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 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요 지역에만 적용을 하던 주택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담보 인정 비율 LTV 30% 규제를 수도권으로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요. 신용대출도 중단을 했고요.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조여버리는 거네요. 네. 안 그래도 조였었는데 물 한 방울 나오지 않게 더 조이고 있고 은행들은 그래도 대출을 많이 내줘야 수익이 날 텐데 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결국은 이제 정부의 어떤 기조들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지금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 같은 경우는 지금 604조 원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 전보다 4조 5천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여전히 4조가 늘어난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 지속이 되면 은행권들 좀 추가 대출 제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뭐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정부가 하반기에 이 가계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축소를 해버린 상황이고 그래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어찌됐건 간에 대출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나 하반기로 흘러갈수록 어떻게 상황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이라도 일단 당장은 조금 속도 조절에 나서야 된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사실 이제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가장 좀 이 규모가 큰 주택 쪽에 이 매수 심리가 확 꺾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담대 잔액이 4조 가량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긴장의 끈을 지금 놓칠 수 없다라는 분위기고요. 특히나 지금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이 갭 투자를 막는 이 대출을 아직 막지 않은 은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았던 은행들이 있는 반면에 안 막은 은행들이 일부 있으면 그쪽으로 쏠려서 이제 좀 그쪽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대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물결님이 대출을 너무 조이면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전혜원님은 대출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겐 참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정 은행은 이제 아예 신용대출도 신규는 중단한다고 하니까 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더 높은 금리를 주면서 이 금융권으로 넘어가야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좀 관리하겠다라는 명분은 참 좋습니다만. 근데 앞으로 또 시간이 가면 가계부채 비율이 좀 줄어들 거란
그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또 나왔어요. 네, 이건 약간 구조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KDI가 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한국의 가계 부채가 저출생 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조만간 감소하면서 한 2070년 정도면 GDP 대비해서 가계 부채 비율이 한 27% 포인트 정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거의 뭐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 배경에 있었던 게 이 경기 순환의 어떤 사이클 뭐 이런 것들이보다는 기대 수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증가를 하면서 중고령층은 노후 대비를 위해서 금융 자산을 계속 축적을 하고 청장년층도 앞으로 살 날이 긴데 돈을 빌려서 주택 위주로 좀 자산을 형성을 하자라고 이렇게 좀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가계 부채가 결국 전반적으로 확대를 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기대 수명 증가가 자산 축적을 촉진했고 그게 이제 가계 부채 증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근데 앞으로 이제 다가올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2070년에는 뭐 한 63%까지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좀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에서 네. 2070년에는 60%대 초반까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네. 다들 이제 고령화되고 대출 갚기보다는 뭔가 금융자산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또 우리 미래이기도 하고요. 자,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소식. 그 내년도 최저임금 그 협상이 타결이 됐었는데 이제 고시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확정 고시가 되는데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요. 올해보다 290원, 그러니까 3%가량 오른 1,320원입니다. 네. 이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을 해볼게요.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한다고 하면은 네. 유급 주휴를 포함해서 한 달에 209시간 근무하는 건데 그러면은 215만 7천 원 정도를 받습니다. 올해보다 한 6만 원 정도 늘어난 숫자이고요. 내년 최저임금이 노사공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되는데 합의로 결정됐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에 이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적은 7차례뿐입니다. 이번에 앞서 가장 최근에 합의한 해는요. 2008년이었고요. 그리고 역대 정부의 집권 첫 해 인상률이 좀 중요한데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요. 김대중 정부 때 외환 위기가 있었어가지고 2.7%밖에 첫 해 인상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2.9% 인상됐으니까 그때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경제가 그때만큼 어려우니까 노측에서 이런 점을 좀 수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노동부는 이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또 변화하는 노동시장 그리고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또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시장에서 신입사원보다 부장급이 더 많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신입사원 채용이 좀 줄고 예. 퇴직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20대 직원보다 50대 이상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걸 이른바 세대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124개 기업을 분석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기준으로 30세 미만 그러니까 20대 인력 비중이 19.8%였는데 50세 이상 비중은 2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연령대의 비중이 역전된 거는 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처음에 있는 일이고요. 최근 3년간 30세 미만 직원 비중은 22%에서 꾸준히 떨어지면서 19.8%가 됐고요. 50세 이상은 19%에서 꾸준히 증가하면서 20%를 넘어섰습니다. 네. 이렇게 세대 역전 현상이 빨랐던 산업은 배터리 산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최근 3년간 30세 미만 비중, 그러니까 20대 비중이 10%포인트가량 확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정보기술과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한 5%포인트 줄었고요. 반면 50세 이상은 2차 전지에서 1%포인트 넘게, 그리고 정보기술, 전기전자에서 3%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배터리랑 IT 이쪽 산업이 아무래도 좀 안 좋다 보니까 신입사원을 잘 안 뽑고 그리고 또 고참 인력들이 좀 퇴직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기업 내 고령화가 가속된 모습입니다. 50대 과장, 50대 차장도 이제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 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660 쓰시는 분께서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주파수 고정. 내가 똑똑해지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1208님은 휴가라서 이어폰 없이 들으니까 좋네요. 이렇게 댁에서 혹은 차 안에서 크게 틀어놓으시면 더 좋죠. 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야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이 인공지능을 뜻하는 그 알파벳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역대급으로 쉽습니다, 오늘. 자, 이 기술은요,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고 채팅, 번역, 그림, 영상 생성, 로봇 제어 등등에 활용이 되죠. 또 정부가 최근에 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자적인 이것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5개 기업을 선정하기도 했죠. 아까 3051님 방학이라서 중고생 세 딸들과 아침마다 듣고 있어요. 아이들이 먼저 이것이라고 소리치네요. 요즘에 교과서부터 방과후 수업까지 우리 생활과 이게 가까워지고 있어서 걱정도 되지만 현명하게 쓸 수 있도록 아이들과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9199님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바쁜 IT 업무 직장인입니다. 라고 휴가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것도 개발하시는 직종에 계시나 봅니다. 또 개발하시는 분들도 바쁘고 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일자리로 인간이 대체되지 않고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숙제이기도 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박대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님은 더위 많이 타세요? 그렇죠. 제가 좀 살집이 있는 편이다 보니까 정말 여름은 힘듭니다. 에어컨 없이 못 사시겠네요. 네, 특히 이번 여름은 정말 지난해부터 특히나. 너무 심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에어컨의 연대기 이야기해 주신다는데 진짜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은 에어컨이다. 네. 이거 부정하실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처음에는 더위를 식힐 용도가 아니었다면서요. 이게 개발된 게. 예, 그렇습니다. 에어컨이 개발된 것은 1902년인데요. 미국의 엔지니어인 윌리스 캐리어가 발명을 했습니다. 네. 여름 한정으로 인류 유인인 이런 분이신데. 여름 한정. 네. 당시에 나이가 25살밖에 안 됐습니다. 오. 그 코넬 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학위를 받고 설비 같은 걸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요. 인쇄소에서 그 문의가 들어온 겁니다. 이 여름에 너무 눅눅하니까 종이가 눅눅해서 인쇄가 잘 안 된다. 아하. 이걸 좀 해결해 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 습도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눅눅함이 좀 사라지는 거죠. 완전히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은 아니고 사실 그 전부터 냉장고가 조금씩 개발되고 있었거든요. 그 냉장고는 근데 아주 작은 기계 안에서 이제 냉각을 시키는 것이고 그거를 좀 건물 전체에 냉각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난방기의 원리를 결합을 해가지고 좀 그 차가운 그 냉매가 지나가는 파이프 사이로 공기를 순환시켜 가지고 확산시키는 그런 방법을 만든 거죠. 1902년에 만들었지만 좀 대중화된 것은 이제 미국에서 1920년대에 들어가서 미국의 백화점에 많이 납품이 됐고요. 여름에 이제 쇼핑할 때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극장에 많이 납품이 되면서 여름에 좀 시원한 극장 가서 에어컨 써야겠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또 나중에는 백악관이라든지 미국 의회에 납품이 되면서 1920년대를 거치면서 보급화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전자기기가 그렇듯이 처음 나오면 엄청 비쌌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등장이 됐고 또 어떻게 대중화가 됐을까요? 네,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 수입품들이 1950년대, 60년대에는 되게 많이 팔았고요. 엄청난 사치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네, 그러다가 이제 1968년에
LG전자 옛날에 금성사가 처음으로 이제 금성사. 국산 에어컨을 만들었는데 어. 이때도 이제 이름만 국산이고 사실상은 그 제네럴 일렉트릭 당시 최대의 전기 용품 회사였던 미국 회사로부터 부품을 수입해 가지고 예. 우리나라에서 조립하는 그런 조립. 단계였습니다. 당시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가격이 17만 2천 원이었다는데요. 네. 그때 이제 공무원 5급 공무원 월급이 한 달에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치 월급을 내야지 와. 겨우 에어컨을 살 정도로 정말 귀한 거였고 저도 이제 연식이 나오지 않아서 어릴 때 친구네 집에 에어컨이 있다면 정말 부자다 막 그랬었거든요. 실제로 1995년까지도 우리나라 가정에 10가구 중에 한 가구에만 에어컨이 있었다고 합니다. 90년대 후반까지요. 90년대 중반까지요. 중반. 오. 예, 그러다가 이제 그렇죠. 좀 기억을 그때는. 더듬어 보면은 그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그 무렵부터 에어컨이 좀 집중적으로 보급이 되고 또 LG랑 삼성이랑 휘센이다 하우젠이다 그렇게 열심히 경쟁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200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에어컨이 널리 보급되게 된 거죠. 야,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에 그렇게 사치품이었던 어떻게 보면 자동차 가격에 맞먹었던 거를 누구나 또 손쉽게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참 행복한 시대입니다. 근데 종류가 많아요. 요즘에는 천장형, 뭐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 네. 벽걸이도 있고, 스탠드형도 있고, 창문형도 있고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결국은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형식에 따라 선택하는 게 좋고요. 저도 이제 어느 형식이 더 뭐 객관적으로 더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 좀 따져봤는데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는 좁은 곳이면 좁은 곳이라면은 창문형이라든지 아니면 벽걸이형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이고 또 시스템형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신축 건물에서 많이 쓰는 형태고요. 또 스탠드형은 좀 넓은 적당한 거실 같은 곳이라면은 이 벽걸이보다는 스탠드형이 더 빨리 냉각이 되기 때문에 더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창문형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초의 그 아까 말한 LG 전자 에어컨도 창문형이었고요. 옛날 에어컨. 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참 시끄럽거든요. 왜냐하면 실외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창문 바깥은 실외기고 창문 안은 냉각기이기 때문에 전체 소음 진동이 바로 방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예. 대신에 설치가 무척 간편하기 때문에 뭐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특히 최근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그 창문형이 부활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또 네. 다시 창문형이 나오고 있고 그 어저께 저희가 창업 트렌드 시간에 배웠는데요. 식당 내에서 막 이렇게 불 피우고 테이블에서 조리해 먹는 식당들 있잖아요. 네. 거기는 천장형 에어컨이 별로 효과가 크질 않대요. 아, 왜 그렇습니까? 스탠드형으로 옆에서 불어넣어줘야 그래서 찬 공기가 더 쉽게 돈다 하더라고요. 또 열기가 또 위로 올라가니까. 그런 팁이 있군요. 예. 근데 이게 사실 형태만 다른 거지 성능은 큰 차이가 없을까요? 네, 본질적으로 이 에어컨의 원리라는 것이 증발할 때 나오는 그 뺏는 열기를 갖다가 그 외부로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실외기가 필요하고 실외기 부분 그리고 실내기 부분이 따로 있어야 되는 그런 원리들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혹 그 엉터리 에어컨이 있습니다. 예? 실외기, 실내기가 따로 없는 에어컨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엉터리 에어컨이. 예, 그거는 사실은 냉각 성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요. 아하. 이동형 에어컨을 보시면은 거기도 다 실외기에 해당하는 외부로 열기를 빼는 그렇죠. 장치들이 다 있거든요. 있어야죠. 예, 그런 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원리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주차장이나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야외 네. 그 에어컨이 있는데 앞에서는 찬바람 엄청 나오는데 네. 뒤에서는 뜨거운 바람 나오고 있고 예. 아니면 이제 실외기가 좀 떨어져 있어야 그래도 좀 공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율이 생기기도 하죠. 네. 그리고 AI 에어컨이라는 게 이제 막 나옵니다. 네. 이거는 어떤 기능입니까? 예, 그거는 이제 일종의 레이더 센서가 있어서 네. 실내에 사람이 어느 방향인지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 사람 방향으로 공기를 쏴주다가 이제 좀 차가워지면은 공기를 전체로. 좀 피해서 이제 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럼 바람의 방향만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전 좀 사실 이 정도까지 개발해야 되나? 사람이 이 정도까지 게을러져야 되나? 이런 의문도 많이 듭니다. 마케팅 용도일 수도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도 지금 쓰고 있는 에어컨을 2008년에 결혼할 때 산 거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AI 기능이 있어요. 네. 그건 아마 이제 온도를 적절하게 이제 조절해 준다. 뭐 이런 AI는 식으로. 아닙니다만 예. 그냥 마케팅 용도로 그렇게 이제 넣은 거였죠. 근데 지금 에어컨 시장 우리나라는 특히 삼성하고 LG가 딱 양분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우위가 확고한 게 좀 있나요?
삼성이 미세하게 우위에 있다 이런 그 통계 자료도가 있는데 예. 이 통계 자료에 대해서 LG가 이제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요. 정말 자존심 싸움이 치열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 TV만큼이나. 예, 그렇습니다. TV, 그 냉장고, 에어컨 이런 시장은 두 회사가 정말 치열하게 맞붙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3위 업체, 4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캐리어라든지 센츄리 이런 회사들이 좀 사세가 좀 많이 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소 중견 기업들이 왜 에어컨 시장에서 좀 힘을 못 쓸까요? 예,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회사들이 저가형으로 많이 공략을 했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소득순도 올라가고 또 두 회사가 워낙 마케팅을 강경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사면은 10년, 20년 정도 쓰기 때문에 예, 중고가를 좀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하. 그때 지금 0340님이 보내주셨는데 사실 좀 그 디자인 차이에서 가격 차이가 크게 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윌리스 캐리어 선생님이 개발하셨을 때랑 지금이랑 큰 원리는 달라지질 않았잖아요. 네,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어떻게 쫓아가 주느냐, 온도 어떻게 조절하느냐, 물론 이제 인버터 기능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우리나라 에어컨 보급률이 98%에 달해요. 일단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국갤럽 통계인데요. 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은 잘 안 팔렸었습니다. 이미 다 있어서. 예. 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에어컨이 많이 팔린 시기가 언제였냐면 코로나 때였거든요. 그때 실내 집에 생활이 많이 늘어나면서 에어컨을 많이 사셨는데 그렇죠. 사실 에어컨 사고 나면은 10년 내지 한 20년 정도는 쓰기 10년은 때문에 충분히 쓰죠. 예. 예. 이제 바꿀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은 이런 가전업체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1등급 상품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10% 정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높이시라 예.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환급 수요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업체에서 발표한 자료라서 다 액면 그대로 믿기는 힘듭니다만 7월 달에 삼성은 40% 그리고 LG는 65% 전년 대비해서 많이 팔았다. 이렇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 에어컨 한 18년째 쓰고 있는데 네. 고장 안 나거든요. 네. 똑같이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 그거예요. 구형이다 보니까 전기요금 때문에. 네. 여름에는 이거 요금 폭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에어컨 전기요금이 특히 우리나라는 누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를 많이 쓰는 구간별로 전기요금이 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누진제니까. 예, 한 집에서 이제 450kWh가 넘어가게 되면은 전기요금도 급증을 하고 기본 요금조차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450kWh까지 안 나가도록 주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네. 누진제, 그러니까 여름철에 한해서 좀 면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또 이게 의견이 분분한 게 있습니다. 에어컨을 적정 온도로 계속 켜두는 게 좋으냐, 네.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게 나으냐. 이거 전기 요금 측면에서는 어떤 게 나을까요? 예, 대략 이제 2012년을 기준으로 갈린다고 하는데요. 2012년 이후에 나온 에어컨은 그 리니어 에어컨이라고 그래서 예. 이 모터가 좀 다르게 들어가는 에어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이후 에어컨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계속 켜두는 게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계속 켜두는 게 인버터 죄송합니다. 인버터형인데요. 네네. 인버터형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무한정 하루 종일 계속 24시간 켜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1시간 정도 집을 비울 거라면은 계속 켜두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뭐 중간에도 이제 한 2-3시간 정도 그 에어컨을 쉬시는 건 괜찮은데 1시간 정도 껐다가 다시 켜실 거면은 차라리 계속 켜두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어컨이라는 거는 사실 켰을 때 전기 소모가 무척 크고 처음에 돌릴 때. 네, 그렇습니다. 인버터형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 설정 온도에 맞춰지게 되면은 전기 소모가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껐다 켰다를 계속하게 되면은 다시 초기로 돌아가 가지고 모터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이후 에어컨에 대해서는 계속 켜두시는 게 1시간 이내라만 계속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게 인버터형이냐 아니냐에 네. 따라서 이걸 이제 돌리는 방법, 운영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네. 박 기자님은 좀 생활 속에서 전기요금 어떻게 아끼고 계세요? 특히 에어컨을. 저희 집도 아마 인버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8년 정도 된 에어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짧은 시간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되도록 안 쓰려고 합니다. 아침에 이제 뭐 준비하다 보면 좀 더울 수가 있는데 그때는 선풍기를 켜고 에어컨을 안 켜려고 그러고요. 에어컨을 켜는 거는 이걸
최소한 서너 시간 정도 냉방을 하겠다. 장기간 냉방이 필요할 때는 에어컨을 켜고 짧은 시간 30분, 1시간 정도 필요할 때는 그렇죠. 선풍기를 켜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특히 이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 겨울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 난방비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좀 어떤 대안이 필요할지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겨울철 위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름이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천 명 정도가 열사병으로 실려갔다고 해요. 특히 이제 가난한 노인들 일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예전에 산 에어컨이 있지만 이제 전기요금 부담돼 가지고 못 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대야가 요즘처럼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탈진 증상 때문에 이제 밤에 실려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좀 더 현재 이제 한전에서 요금 할인 제도가 있긴 합니다. 예. 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사상계층 그리고 5인 이상 출산 가구 3자녀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요금 할인 제도가 있긴 한데 이걸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취약계층에게는 네. 물론 이제 또 취약계층은 에어컨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또 맹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 좀 꼼꼼하게 우리가 살펴봐야죠.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주가 조작부터 공천 개입까지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가 잠시 뒤 특검에 출석합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피해자 신분으로 공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본인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커지자 당을 탈당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무역 합의에 대해 한국이 시장을 개방했을 뿐 아니라 엄청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각국과의 무역 합의에 세부 내용이 없다는 지적엔 내가 원하는 곳에 투자한다는 게 세부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쿠팡이 올해 2분기에 2,093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지난 1분기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2분기 연속 2,000억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2분기 매출은 11조 9,763억 원으로 분기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혹시 그 연예 예능 많이 보십니까? 야, 연예인들 나오는 거 말고 연애하는 거, 뭐 맞선 프로그램 이런 거 또 인기가 많죠. 근데 그게 시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고 우리 소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가지고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애 프로그램 많이 보세요? 맞선 프로그램? 저는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오늘 이걸 주제로 선정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 참 연애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네. 뭐 헤어졌던 연인이 다시 만나는 방송부터 한번 다녀온 이른바 돌싱의 사랑까지 또 연애 경험이 전혀 없는 모태솔로까지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넷플릭스의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라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큰 화제가 돼서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자만 4,000명이 몰렸대요. 그래서 이 출연하고 싶다. 네네네. 그래서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공개한 직후부터 계속 1위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애 예능에 또 새로운 진화를 보여줬다 하는 평가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 연애 예능이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시대를 따라서 좀 많이 변화하는 양상이 있어서 오늘은 그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근데 연애 예능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시작을 사랑의 스튜디오도 있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20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예. 당시에는 연예인들이 게임을 하면서 커플이 되는 버라이어티 쇼가 그런 굉장히 것도 인기가 있었고. 많았죠. 근데 2010년대부터 일반인의 리얼한 연애를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1세대라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짝이라는 프로그램. 아, 네. 네네. 그것이 이제 2011년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애정촌이라는 이 한정된 공간 안에 일반인들을 모아두고 꾸밈없는 감정을 보여주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때 처음에 남자 1호, 여자 1호라는 실명 안 쓰고. 네, 이 번호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랑을 찾는 모습이 등장했고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신선한 또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리얼리티라는 옷을 처음으로 이제 연애 예능이 입은 것이 1세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세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과몰입의 시대, 이 하트 시그널
이라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2017년에 이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연애 예능 전성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일반인 출연자들이 썸을 타는 과정을 여기서 특징이었던 것이 스튜디오에 있는 패널들의 시선으로 추리를 한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누군가 이제 관찰하면서. 네.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문자 보낼까 막 예측하고 또 눈빛이랑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관찰하고 과몰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2021년에 공개된 환승연애 같은 경우는 이 헤어진 연인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이런 시도를 또 보이기도 했고 또 많은 분들 아시는 나는 솔로,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도 영숙이나 영철 같은 이런 가명을 쓰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문화 인류학의 도감처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하나의 팬덤을 또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러면 연예 예능 3세대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하고 세부적으로 네.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요? 사실 비슷한 점은 낯선 사람들이 모이고 또 한 공간에 머무르면서 서로 탐색하고 커플이 될지 결정한다. 이 구조는 네. 비슷한데요.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약간 이제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작진분들이 새로운 설정들을 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연애 남매, 뭐 신들린 연애, 또 못쏠 연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3세대 연애 예능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함은 타겟이 세분화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타겟이요? 네, 예전처럼 이 미혼 남녀를 그냥 모으는 게 아니고요. 모태솔로 아니면 돌싱 아니면 남매 출연자 아니면 무속인까지 이렇게 전문 출연자가 세분화된 방송이 많아졌죠. 무속인들끼리 맞서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집단을 좀 더 깊숙하게 들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좀 더 깊이 공감하거나 좀 더 호기심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693님이 이대호님은 나는 솔로 영철 캐릭터 느낌이라고. 저는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이거 뭐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쁜 건 아니죠? 아니요, 네, 아닙니다. 그런가요? 그 캐릭터 이름만 놓고도 어떤지 이제 색깔이 보이나 봐요. 약간 결이 비슷하죠. 아 그래요? 네, 네. 이걸 뭐 봐야지 이해를 할 텐데. 또 하나 보면 요즘에 연예인은 보면 스튜디오에서 네. 출연자들의 예능을 그 행동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 네. 패널들인데 네, 네. 이 사람들은 그럼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패널 역할도 이제 3세대에서 크게 변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2세대 같은 경우는 이 패널들이 추리하고 관찰해서 누가 누구한테 문자를 보낼까 이런 식의 좀 탐정의 역할에 가까웠다면 3세대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지지자, 조력가가 많이 됐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단순 관찰만 해석이 아니라 네. 그걸 넘어서네요. 네, 그래서 이 못쏠 연의 특징을 보면은 패널들이 일반인 출연자를 미리 만나요. 그래서 멘토 멘티 시스템을 넣어서 너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하는 이 연애 멘토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패널과 출연자들의 이 관계성을 설정해 둬서 패널들이 출연자의 작은 성공에도 제일처럼 기뻐하는 거죠. 내가 알려준 대로 했더니 잘 됐더라 이렇게 기뻐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시작을 알렸던 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아예 패널들이 중매쟁이 역할을 해서 이분 정말 괜찮은 분이니까 용기 내보세요 하는 이런 등 떠미는 역할도 맡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한 4천 명이 지원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인지도를 이용해서 자기 온라인 홈쇼핑 해보려고 혹은 홍보하려고 나가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이냐 이런 얘기도 항상 나오던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3세대의 특징이 이 진정성을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전에는 좀 홍보하러 나온 뭔가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나온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시청자들이 요즘은 그런 걸 너무 금방 알아채요.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이 시작한다고 하면 미리 인플루언서인지 아닌지를 SNS를 막 직접 찾아가 보고 검증을 하는 쇼핑몰 하는지 안 하는지. 네네네.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다 보니까 최근에 제작진분들은 연애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좀 서툴거나 정말 일반인, 그래서 정말 연애를 하고 싶은 분들, 이 진정성이 있는 분들을 찾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못쏠 연애 같은 경우도 출연자들이 정말 서투러하고 막 어색해하고 막 이런 그런 정적 재미? 있는 경우, 그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을 계속 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미있었던 것이
그 서로 마음을 나눈 시간을 좀 만들어 보라고 스케이트장에 보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연애를 해야 되는데 정말 스케이트를 열심히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정말 재밌다. 이게 모쏠들의 특징이지. 연애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네, 막 이렇게 진정성이 있다,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방송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최근에 유튜브 채널 보셔도 정말 진정성을 중시한 콘텐츠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 정제되어 있는 영상보다는 좀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아지면서 이 꾸며진 완벽함에 좀 지친 소비자들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솔직하고 인간적인 콘텐츠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의 반응을 보면 네네. 재밌게 보고 있다라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네. 그런 걸 왜 보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네네네네. 있거든요. 네. 왜 이렇게 남의 연애에 몰입을 하게 될까요? 네, 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좀 네.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이 연애 프로그램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감정의 외주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의 외주화요? 네,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는 게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감정의 에너지도 들고 돈도 들고. 그런데 이 관계가 틀어졌을 때 또 상처 같은 것도 있고요. 예. 근데 이 연애 예능은 그런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고 그냥 관계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이 썸 타는 순간, 이 짜릿함, 애틋함 이런 대리만족. 감정만 딱 압축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가성비가 극대화된 효율적인 감정 소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사실 다른 시간에 다른 플랫폼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냥 각자 자기 거 보고 싶은 거 보는데 이 연애 예능은 좀 월드컵 경기 같아요. 그래서 응원하면서 같이 이제 TV를 보면서 누가 누구 될까? 누구 욕하고 누구 응원하고 막 네네. 예측도 하고. 네, 어제 걔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얘기를 막 친구들이랑 또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즐거움이 또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보시면 이런 연애 예능을 리뷰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 공동체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또 배경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 경험도 중요하고 또 그 윤리적인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또 사람들과 소통도 더 잘해야 될 테고요. 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희가 2부에서는요. 미래 생활 사전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인공지능이 진짜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죠. 그러면서 데이터의 중요성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떠오르는 합성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데이터도 아니고 합성 데이터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게 인공지능을 어떻게 고등하게 만들고 있는가? 또 재미나게 한번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